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방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부는 왜 이렇게 지침을 내놓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 2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죠. 근데 어저께 이제 방역 지침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머쓱했어요. 왜냐면 뭐 완화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유지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굉장히 최소한으로만 손을 댔었는데 운영 시간만 21시에서 22시로 늘렸고 연장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동선을 더 이상 파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방역 패스, 백신 패스는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어떤 한 기자분께서 이제 정부에 질문을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어요. 앞으로 확산세는 계속될 거고 정점은 3월 초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기까지 한 3주 남아있는데 일단은 확산세의 그런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면 우리 버겁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둔화된 상태로 그 확산세를 맞이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단계적인 완화 정책을 펼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제 3월 2일에는 그 확진자 그 피크 숫자가 이제 18만 명 정도나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중환자 수는 2,500명까지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감염 전담 병상, 그 다음에 중환자 병상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외에 전 세계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심각할까요? 라고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46,000명 하루에. 프랑스 76,000명, 영국 3만 명,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독일 11만 명, 뭐 많긴 한데 여기 보면 60일 동안 지금 증가 추이를 보면 다 꺾이고 있는 추세인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른 여러 나라들도 확진자 숫자가 다 꺾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만 명으로 계속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숫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또 확진자 수가 꺾이고 있는데 또 주목할 점은 사망률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점인데 여기 보면 다 지역마다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수치적으로 봤을 때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게 해외는 감소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증가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나라는 일단 확진자 숫자가 그동안 매우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은 이미 확진자 수가 너무 많고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생길 만큼 생겨서 그 다음 꺾이고 있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확진자 수가 적었던 데에는 바로 3T 방역이라는 그런 걸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 검사를 많이 하고 밀접 접촉자를 최대한 찾아내서 무증상 감염자 혹은 잠복기 감염자를 다 찾아내자, 뿌리 뽑자 라는 그런 방역 조치를 취했었죠. 그러면서 격리를 최대한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 수는 당연스레 이제 적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각국에서도 K방역 정말 위대하다,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집단 면역이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형성되고 아직 형성도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전에 겪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해석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방역 조치를 완화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했는지 아니면 뭐 밀접 접촉자 관리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방역 조치를 완화했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엄청 많고 집단 면역이 이미 형성됐고요. 그래서 이미 정점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꺾이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방역 완화했던 조치가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많이 걸렸을까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에요. 괜히 2년 동안 굉장히 강화했다가 약화했다, 강화했다 풀었다, 강화했다 풀었다 이걸 너무 반복해서 우리만 2년 동안 너무 지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면 최근 2달 동안만 비교를 해보면 미국, 영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이동량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2년 동안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과 미국 여기 보면 다 분야별로 이거 소매 여가 시설을 비교해 본 거고 미국이 2년 동안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다 낮아요. 여기 보면 식료품 가게, 마트 이런 거 백화점 돌아다닌 비율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낮다는 뜻인 거죠. 뭐 다른 모든 분야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이동량이 적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다 집에만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스포츠 뉴스 보면 막 다 축구 경기 관람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이래서 완전 거리두기 완화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집단만 그랬던 거고 대부분의 집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었다. 강화하면서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이동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반해서 여전히 높다는 거죠. 사회 인구 이동량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동량은 우리가 해외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이거예요. 3T 방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즉 밀접 접촉자를 끝까지 찾아서 무증상 감염자 혹은 잠복기 감염자를 찾았냐 안 찾았냐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걸 다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확산세가 줄어들었고 확진자 수가 그렇게 적었던 거죠.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다 풀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전 국민이 건강보험 관리 대상자이기 때문에 다 치료할 역량이 있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은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의사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건강보험, 사보험을 들기가 너무나 어렵고 만약 사보험이 없다면 한 번 입원하면 수천만 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위기의 순간에서 코로나 감염 걸렸다? 그럼 바로 병원 치료 받는데 문제 없고 치료비도 다 제공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국민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 역량을 확보를 했었죠. 그러면서 서서히 증가 추세를 맞아들이고 있는데 단점은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서야 뒤늦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확산세는 해외보다는 더 오래 지속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상황에서 현재 한 인터뷰 이제를 따왔는데 이 정재훈 교수라고 해서 예방학 전문가인데 여기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시점에 대해서 아직 사회 각계각층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수님은 지금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확진자 수에 주목하기보다는 의료체계가 방역 정책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방역 정책이 변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건데 이 확진자 수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님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가 이제 지난주가 10만 명까지 이 위치였어요. 그러면 이번 주는 이 위치에 도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면 이번 주가 최대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월 초순에서 중순 정도 되면 25만 명까지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고비다. 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때 의료 체계가 과연 그 늘어난 확진자 수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해 미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완화하고 3T 방역을 현재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확진자 수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확진자 수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늘면 당연히 중환자도 발생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중환자를 감당할 만한 의료 체계가 돼 있느냐 라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역량이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지난주에 발표된 지침이 고작 21시에서 22시로 느렸다는 데에 이런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정점 때까지는 일단은 계속해서 늘어날 건데
늘어난 이후에는 감소할 거다. 근데 해외에서 사례를 보시다시피 확산세가 이제 정점을 찍고 떨어지면 그 다음은 이제 사망자 수가 증가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역량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망자 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중환자 발생 그리고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다면 사망자 수가 해외와 달리 확산세가 꺾이면서 같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심스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K방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의 그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이렇게 펼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